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서울의대가 휴학을 승인했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또 이제 조건부 휴학 승인이 정부에서 발표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이렇게 시리즈적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의대 교육을 저렇게 하룻밤 사이에 1년을 줄여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의대 교육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말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고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 대학은 4년의 과정으로 돼 있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6년의 과정으로 돼 있고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정해진 그 학점을 조금 빨리 달성을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8개월이 된 마당에 의과 대학에서 나중에 복귀를 하고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프로그램을 단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축한다기보다는 이제 방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발표하기 전에 의대하고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그런 소위 말해 처음에는 용어가 패스트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오긴 했지만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한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제안을 한다면 받아주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초기의 언론 보도의 제목이 의대 교육과정 6년 5년으로 단축 검토 이렇게 제목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이나 대학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때 그거를 인정을 해주거나 학점을 이수한 걸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봐주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이나 휴학은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학은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고등교육 법령상에 보면 휴학은 일종의 뭐냐면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로 등록을 하고 그 안에 교육을 받기로 한 학생이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결국 휴학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 6년, 5년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서 지난 6일 날 브리핑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교육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그 보도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자들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썼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읽어봐주세요. 네. 저도 보도자료 봤어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도한 기자들이 다 오보를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 보도자료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파트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래 내용으로 예로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분명히 문서로 들어가 있고요. 기자님.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건데. 기자님. 아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한 발 이제 물러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조율 없이 발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부가 이걸 발표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와도 협의 없었고 의료계와도 협의가 없이 발표했다라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지금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년으로 5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당정 협의 거쳐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 기간을 거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세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 없이 발표가 돼서 이렇게 논란을 키울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 의료 지금 소비자 차원에서 지금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필수 지역 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그 요인을 제거를 해주고 사법 리스크를 어떤 해소해 준다라든가 의료 수요를 통제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를 먼저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됐던 이 내용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거칠게 의대 2,000명 증원부터 던졌습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 수준의 K 의료라는 거 다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싼 값에 가장 빠르게 가장 빨리 치료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개혁 대상이 아니죠. 개선의 대상인데 의대 2,000명부터 던짐으로써 지금 이 사태가 8개월까지 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의대생 18,000명, 전공의 12,000명, 3만 명의 현재 의사 인력들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의료 공급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논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려면 어쨌든 현장에 의사들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련 체제가 세계가 거의 망가진 상태인데 지금 계속 집단 행동, 동맹 휴학, 어떤 집단 행동에 따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저는 이건 의료 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시작한 의료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문제 제기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내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기자님 지적하듯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문제 해결 관점에서 우리가 정부와 의료계가 그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지금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큰 의견 차이를 풀어보기 위해서 방법으로 수기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수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이신 장상윤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 정경실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희경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대위의 하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의료개혁을 위해 부각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발생된 현재의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가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토론회의 진행은 정부와 서울비대위에서 기조발제를 한 분이 7분 정도 해주시고 다른 한 분이 모두 발언으로 3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 발제와 모두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는 장상윤 수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 아까 의료 소비자의 자율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은
이 토론의 마지막에 플로어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은 사람이라고 사회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의료 소비자의 자율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을 정부에서 다 맡고 있는데 뭐 휴학자 준다고 그러는데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 필요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장상현입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대의대 비대위에 감사드립니다.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개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격차와 쏠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으로 가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의 분야로 들어가 보면 필수가 아닌 비필수 의료로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 2023년에 대구 10대 소녀 2시간 뺑뺑이 사망 등 우리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이러한 사례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역의료, 필수의료 두 가지를 살리자는 것이 의료개혁입니다. 정부는 이 개혁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의견의 충돌 지점은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착됩니다. 여기에서 의료인력 수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는 과연 얼마인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 국민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2,000명이 어떻게 2,000명 들어가면 무슨 과 몇 명 되고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저 발제할 시간을 드립니다. 자,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세계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이 세 가지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이 연구 보고서상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나온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렇게 말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우리의 의료 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의사, 특히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되어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의 추진 과정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공식화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협의했습니다.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의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 협의회만이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8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증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앞으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 명 이상 계속 늘어나게 되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는 현상은 모든 나라들에서 경험적 수치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 현장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소통에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토론 이후에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발표는 PPT로 하실 예정입니다. 잠깐 자리를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복지부에서 말하자면 이 갈등의 촉진에 해당하는 서울의대까지 와주시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결정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의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적이 좋죠. 전문의를 만나기가 쉽고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상현 사업에서께서 지적하셨듯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만 3분 진료, 지역의료의 소멸의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OECD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 각 나라의 소득에 대비해서 의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빨간색이 OECD 평균이고 우리나라는 파란색,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 좀 올라갔지만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나라의 의료 체계를 잘 유지를 하면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GDP의 16%가 의료비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1.6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도 곧 파산한다고 합니다.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건강보험료를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 원 더, 2050년에는 20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의 첫 번째 위기로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들고 싶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급속한 고령화,
이것이 차지하는 기여분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의료 이용량의 증가, 의료가 비싸져서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들, 우리나라 국민은 3배 더 많이 병원에 갑니다.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CT 검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을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파란색이 평균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비용은 비쌉니다. 아마 좋은 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 자체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지만 의료 이용량의 증가, 의료의 수가의 증가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대 비대위는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첫 번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아과 오픈런 말씀하시지만 소아과 전문의 수는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주 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에 중요한가의 신경외과 의사 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공 과목 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만족할 수 없죠. 지역의료 아직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의사 수 우리나라에서 적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적죠. 근데 과연 부족한 것일까요? 부족하다면 잘 못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수명 평균에 비해서 3살이나 더 오래 삽니다. 사망률도 적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60% 됩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근데 의사수가 많아지면 3분 진료 해결되겠습니까? OECD 데이터입니다. 통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예상 외로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늘었는데요.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지역 충남과 경북에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OECD 데이터고 우리나라 여기 있죠. 네, 더구나 우리나라 의사 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여기 있는데요. 의사 수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천천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데 사실 의사들은 이게 걱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죠. 의대생이 지금 정원이 유지가 돼도 2040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의사가 됩니다. 늘리면 훨씬 더 빨리 늘어납니다. 자, 의사들 늘리면 해결이 될까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OECD 데이터에 넣었을 때 가만히 있어도 GDP 대비 16%를 우리가 2030년에는 썬다고 하는데 의사를 늘리면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 비용을 잘 개선을 해서 억제를 하면 이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것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비대위에서 4월, 5월, 6월에 거쳐서 조사를 했고 국민들께서 잘 응답해 주셔서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직 팔고 있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네, 나와 나의 질병을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의사와 건강 전문가의 팀이 이루어져서 나를 진료해주면 좋겠다. 1차 의료 강화해달라 말씀하시면서 필수 의료는 좀 돈 더 내도 되겠다. 소송요건 개선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팀 1차 의료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여건, 필수 의료 지원하셔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노력을 하였고 여기서 환자 중심의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이렇게 잘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이렇게 억제가 잘 된다는 것을 연구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요 며칠간 교육 문제 되고 있지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본과의 학습표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다. 빡빡한 거 다 들어야 되고요. 방학도 며칠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평가를 득하여 질 좋은 의사를 죄송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흔들고 계셔서 이거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과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6년 빡빡하게 돌아가도록 저희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희의 문제는 이겁니다. 2020년 9월 4일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서명하셨습니다. 저희 소위 집단행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집단행동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합의문을 4년 전에 꽝꽝 하셨는데 아무 상의 없이 파기하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존중받지 못하는데 내가 꼭 의사를 해야 되나 이래서 뛰쳐나간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 2010년에 개정되었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개혁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임시조직이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사실 몰라서요.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가, 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려운 자리 놔주셔서 수응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컨셉트를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환자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뜻을 모아서 만드는 의료 체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 추진단장 정정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수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강희경 위원장님께서 수론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수론이란 각자의 의견을 발전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열린 논의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 생각을 접목시키면서 건강한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의료계 정부가 각자 브리핑 또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각자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의료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개혁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위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 비상진료 상황에서 어떤 일부에서는 세계가
아주 부러워하던 우리 의료가 이런 비상진료 상황으로 인해서 한 번에 망가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해보고 싶은 것은 현재 비상진료 상황이 종료되면 원상 복귀하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때 의료 인력이 줄고 의료 공급이 의료화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급속도로 상복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의료 시스템을 제때 바꾸지 못한 그런 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 체계는 의료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누적돼 왔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와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10년을 현재 필수 의료 지역으로의 위기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이제 의료수의 급증에 대응하고 또 베이비부머 의료 인력이 대량 은퇴하는 것을 대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2025년부터 지원된 의대생이 전문의로 진입하는 2035년까지의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서 이들이 의료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는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응급 의료에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종사할 수 있는 그리고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그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문제를 실타래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실타래로 묶여있는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의료 인력의 확충을 도모해서 전공의 수련과 국가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혁신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 그리고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한 보상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원빈 교수님. 앞선 모두 발언들에 비해서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수문회에 앞서서 저는 의료계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0대 젊은 교수로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더 이상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고 대학에 남아서 후배를 양성하는 것이 제가 한 명을 살릴 때 나중에 그 후배들이 1000명씩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노력해왔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지난 6년은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저 역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사 2000명 증원론이나 형식적인 행사의 들러리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5년 이상 의사로서 일할 사람으로서 후배 의사를 양성해서 이미 배출했던 선생으로서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으로서 언젠가는 아파서 치료받을 수도 있는 환자로서 정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계의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모두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승부를 가리는 토론이 아니라 숙론을 위한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회에 없었던 숙론이라는 문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졸속 합의는 결국 몇 년 내에 다시 이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안을 도출해 가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경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의료 개혁이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양질의 치료를 받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으면서도 재정은 안정된 상태여야 됩니다. 물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고령의 인구를 배려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만 쓰고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의료는 그동안 효율적이었지만 싸고 좋은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중증 의료 인력은 줄어들고 있었고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들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의 의사로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수가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단순한 수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료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 그리고 신중한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진 처방은 한국 의료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환자는 강력한 처방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개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의료 개혁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고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중환자를 돌보는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중환자 질환은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매우 복잡하고 잘 치료되어도 심각한 장애가 남습니다. 이때 제가 치료를 시작할 때 보호자분들과 환자분 그리고 간호사님들에게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최선을 다할 때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설령 결과가 최선이 아닐지라도 그 결과를 미리 대비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하고 서로 논의하고 고민합니다. 저는 의사지만 그래서 이 팀의 리더이지만 보호자에게도 환자를 같이 돌봐주는 간호사에게도 그리고 환자에게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에서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의료개혁 역시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의료는 이제 두 번째의 부작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환자 보고 후배들하고 같이 진료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